영웅, 여기도 있다. 하비서북 태산 줄기가 나무로 흐르다 문득 맺혀 잃은 어떤 산 계곡이었다. 계곡 사이, 한때는 논밭이 있었던 곳인 듯 수북한 잡초 사이로도 군데군데 논두렁과 밭둑의 흔적이 있는 제법 넓은 벌판으로 한 무리의 인마가 들어서고 있었다. 모두 합쳐 150이나 될까 20여 기의 기마를 앞세운 보졸들이었다. 복색으로 보아서는 관군 같았지만 앞선 대여섯 기를 제하고는 갑주도 병장기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모두 서라. 갑자기 맨 앞에 선 장수가 말고삐를 당기며 나직이 외쳤다. 아직 22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청년 장수였다. 곰의 어깨에 범의 허리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날렵하면서도 굳세어 보이는 체격에 위험 가득한 얼굴이 한눈에 비범함을 알아볼 수 있을 만했다. 한당 여기쯤이 어떤가? 군사를 멈추고 다시 한번 주위의 지세를 살피던 그 청년 장수가 문득 곁에 선 마궁수 차림의 군관에게 물었다. 역시 22 정도의 청년으로 타고난 무골로 보였다. 그도 대장을 따라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적을 유인해 볼 만한 곳입니다. 그러자 청년 장수는 다시 군사들을 돌아보고 나직이 소리쳤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기서 쉰다. 각자 병장기를 놓고 말 탄 자는 말에서 내려라.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되 눕더라도 잠들어서는 안 되며 앉더라도 각자의 말과 병장기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 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도 좋으나 취해 이곳이 싸움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사전에 일러둔 것을 한 번 더 군사들에게 깨우쳐주는 말투였다. 그리고 자신도 말에서 내려 마른 풀숲에 털썩 앉으며 투구를 벗었다. 멀리서 보아서는 문란하기 짝이 없는 장졸들의 휴식이었다. 그러나 그의 번득이는 눈은 끊임없이 앞 골짜기의 변화를 살피고 있었다. 그 청년 장수의 이름은 송견, 전국시대의 저 유명한 손모자의 후예였다. 오군 부춘 사람으로 그는 출생부터가 여러 가지 신기한 설화에 쌓여 있었다.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오국의 벼슬 하여 부춘에 살았는데 죽어서는 그 성 동쪽을 장지로 삼았다. 어느 날 그 무덤에 괴이한 광채가 솟아 구름을 오색으로 물들이며 하늘까지 뻗고 주위 수십 리에 가득했다. 그걸 본 마을의 나이든 이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결코 예사 기운이 아니다. 반드시 손씨가 흥할 것이다. 했다. 그 무렵 송견의 어머니가 그를 뵀는데 창자가 쏟아져 오창문에 감기는 꿈을 꾸고 두려워하며 이웃 안악에게 물었더니 그 안악은 이렇게 위로했다. 반드시 그 꿈이 좋지 않은 징조인 줄은 어떻게 알았소?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보니 용모가 비범하고 성정이 활발해서 안심했다고 하는 게 그 설화의 대강이었다. 송견의 영명함이 처음으로 인근에 널리 알려진 것은 17살 때였다.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전당에 이르러 보니 해적들이 지나가는 배를 털어 방금 물가에서 재물을 나누는 중이었는데 배들이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송견이 부친에게 말했다. 이 도적들은 가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소자가 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도모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부친은 그렇게 말렸으나 송견은 듣지 않고 배에서 내려 한 손으로는 칼을 빼들고 한 손으로는 여러 병사를 지휘하여 도적을 사로잡으려는 듯한 신용을 했다. 이를 본 도적들은 관병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줄 알고 빼앗은 재물을 내버려 둔 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렸다. 송견은 그들을 추격하여 괴수의 목 하나를 잘라 돌아오니 그 부친이 크게 놀랐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군에서 그를 불러 현위에 가임했을 만큼 송견은 널리 그 이름을 떨쳤다. 그 다음은 회계의 요적 허창을 친 일이었다. 허창은 구름에서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양명 황제라 칭하면서 그 아들 허소로 하여금 여러 현을 선동케 하니 한때 무리가 만을 넘었다. 이때 송견은 군의 사마로서 정병 1000여 명을 모아 다른 주군들과 함께 그들을 깨뜨리는데 크게 용맹을 떨쳤다. 희평 원년의 일로
그때부터 송견은 조정에까지 알려진 주군의 관리가 되었다. 자사장민이 송견의 공을 상주하니 천자는 그에게 먼저 염독의 승을 제수하고 다시 몇 해 뒤에는 우위의 승으로 옮겼다. 방금 송견이 이끌고 온 군사는 바로 그 우위의 형군이었다. 원래 그 산은 도둑대가 산채를 열 만한 곳은 못 되었다. 태산의 줄기이고 산세가 다소 험하다고는 해도 평야 깊숙이 내려온 야산에 가까워서 지키기에도 도망치기에도 그리 이롭지 못한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껏해야 10명 안쪽의 도둑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살며 지나가는 길손의 보찜이나 터는 정도였는데 몇 달 전 장동목이란 도적 괴수가 졸개 100여 명을 이끌고 그곳에 자리 잡은 이래 차츰 세력이 불어가기 시작했다. 때마침 부근을 휩쓴 기근으로 늘어난 유민들이 가세 한탓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다. 먹여야 할 입이 불어나자 산기슭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길손의 보찜을 털어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도적들이 산을 내려와 인근의 부호들과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제법 으슥하다 싶으면 골마다 약간은 붙어있게 마련인 산적들이라면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지만 마을을 털어 수탈의 재원을 고갈시키거나 경사에 유력한 족당을 가진 토호들을 건드려 조정의 문책을 당할 지경이 되고 보니 주군에서도 더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하비태수는 1000명이 넘는 토벌군을 보냈으나 장동목이란 자는 예산내기가 아니었다. 지세를 이용한 매복계로 한 싸움에 토벌군을 깨뜨려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난처해진 것은 하비태수였다. 조정이 한가하고 태평하다 해도 불과 몇백의 도둑대 때문에 관군을 요청할 수 없는 일인데다 자칫 잘못 보고했다가는 홍도문에 내놓을 관직만 늘려주기 십상이었다. 그렇다고 수천, 수만의 대군을 풀 힘도 하비태수에게는 없었다. 징병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 때 같으면 농민군 몇만은 어떻게 긁어모을 수도 있겠지만 토지가 몇몇 부호들에 몰려버린 상태에서는 군역을 담당한 양민의 수가 그리 많지 못했다. 방법은 모병뿐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도 재정이 넉넉지 못했다. 그때 태수가 생각해낸 것이 우위의 승인 송견이었다. 아직 나이는 약관이지만 그 용맹은 이미 조정까지 알려진 데다가 비록 조그만 현의 승에 불과하지만 휘하에는 회계 요적 허창을 토벌할 때의 용사들을 고스란히 거느리고 있었다. 도적을 깨뜨린 뒤에도 그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 용사들을 자기가 승이 된 현의 향관이나 형군으로 편입시켜 몇 년째 함께 고락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글을 읽은 자는 현령에게 청해 서좌나 색부에 가임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갑졸과 유요에 편입시키는 시기였는데 그 수가 100여 명에 이르렀다. 얼핏 보아 그 100여 명은 대단한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일당백의 용사일 뿐만 아니라 작은 군사를 스스로 부릴 만한 재주도 있어 일이 벌어지면 아무렇게나 모병을 해도 금세 정비된 군세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수천을 거느린 것과 다름없었다. 태수의 명을 받은 송견은 기꺼이 거기에 응했다. 그날로 자신의 오랜 부하들과 향정 가운데서 고르고 고른 군사를 합쳐 300을 이끌고 북상한 그는 먼저 합의성에 들러 지난번 토벌전에서 살아남은 장조를 찾아 도적들의 형세와 그곳의 지리에 관해 물었다. 패전으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그들이라 기억에 과장도 있고 혼란도 있었으나 도적들에 관해 대강은 짐작이 갔다. 그러나 송견은 다시 날랜 부하들을 나무꾼이나 농부로 가장시켜 그 산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뒤에야 계책을 정하고 토벌에 나섰다. 태수가 얼마간의 병조를 더 붙여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자신이 이끌고 온 300명만으로 출발한 것이었다. 송견이 구상한 것은 일종의 유인계였다. 험한 산골짜기에 숨어서 대항하는 도적들을 잡는 데는 그 10배의 군세가 필요했지만 그들을 평지로 끌어낼 수가 있다면 반으로도 자신이 있었다. 지금 그가 일부러 군사들에게 문란한 휴식을 취하게 한 것도 그런 유인의 수단이었다. 도적들은 뜻밖으로 신중했다. 진작부터 송견의 군사들이 접근하는 줄 알았을 것이련만
한식경이 지나도 움직일 줄 몰랐다. 뒤따라오는 큰 군사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이윽고 산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송견이 군사들을 흩어놓은 지 거의 1시각이나 지난 뒤였다. 이제 도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왼편에 칡덩굴 우거진 비탈에 살기가 있습니다. 한당이 문득 활과 화살통을 끌어당기며 송견에게 누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다. 오른편 골짜기에도 한때가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10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빨리 군사를 정돈하십시오. 좀 더 기다려라. 만약 도적들이 급히 닥쳐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걱정 마라. 아직 5,600보의 거리가 있다. 날랫말로 달려와도 병장기를 잡고 말에 오를 시간은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정공과 황공에게도 시간을 벌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송견이 그렇게 말하자 한당도 더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난 몇 년 송견을 따라다니면서 저절로 몸에 밴 믿음 때문이었다. 한당의 자는 의공, 멀리 요서 영지가 고향이었다. 일찍 관내로 들어와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18배 송견을 만났다. 계곡에 숨어있는 도적들 뿐만 아니라 멀리 산꼭대기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도적에게까지 또렷이 들릴 만큼 크고 높은 목소리였다. 그러자 예상대로 여기저기서 함성이 일며 도적대가 뛰쳐나왔다. 잠깐 사이에 송견이 거느린 군사의 3배가 넘는 인마가 골짜기와 비탈에서 뭉개져 내리듯 쏟아지는 것이었다. 그런 도적들을 흘끗 살핀 송견은 이내 목소리를 낮추어 자기 군사들에게 명했다. 겁먹은 듯한 형색으로 도망쳐라. 적을 골짜기 입구까지 바짝 긁어내야 한다. 이미 사전에 들은 바가 있는 터라 송견의 군사들은 명령대로 움직였다. 겁먹은 듯 우르르 계곡 바깥으로 달아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산적들은 거기에 더욱 기세를 올려 추격을 했다. 아직도 남아있는 황홀한 승리의 기억에 취해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조심성을 완전히 팽개쳐버린 추격이었다. 송견은 한당과 나란히 군사들의 꽁무니에 붙어 말을 달리면서도 쉴 새 없이 반격할 것을 가늠했다. 그런데 약간 뜻밖인 것은 적에게 50여 기의 기마대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용기백배하여 뒤쫓으니 적의 보졸들이 완전히 평지로 들어서기 전에 적의 선두 기마와 송견의 후위가 만날 지경이었다. 할 수 없다. 돌아서라. 먼저 말탄 자들부터 떨어뜨려라. 송견은 계책보다 앞당겨 군사를 돌렸다. 도적들을 충분히 평지로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달려오는 기세에다 상대를 얕잡아보고 있는 만큼 쉽게 돌아서지는 않으리란 계산에서였다. 그러자 송견 쪽에 20여 기가 먼저 말머리를 돌려 적의 기마대를 막고 이어 보졸들도 분분히 돌아서서 달려오는 도적 떼를 맞을 채비를 했다. 오늘 이적도를 뿌리 뽑고 뽑지 못하고는 오직 정공과 황공에게 달렸구나. 송견은 한당에게 그렇게 말하더니 이어 애도인 고정도를 비껴들고 달려나가며 외쳤다. 내 놈들은 오군의 송견을 듣지 못했느냐? 누가 나의 이 칼을 받아보겠느냐? 그리고 닥치는 대로 베기 시작했다. 몇 번 칼빛이 번득이기도 전에 앞서 달려오던 2명의 적도가 차례로 2 동강이나 말 아래로 떨어졌다. 한당도 자랑하는 말솜씨로 2명의 도적을 말에서 떨어뜨린 후 대도를 휘두르며 적의 기마대 사이로 뛰어들었다. 나머지 20여 기도 각기 손에 익은 무기를 휘두르며 배가 넘는 적을 마주 쳐나갔다. 그렇게 되자 뜨거운 차 한 잔 마실 시각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말 위에 남아있는 적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남아있는 적도들도 연신 비명과 함께 말 아래로 떨어지는 동료들 때문에 혼이 나간 상태였다. 그러나 너무도 급작스레 닥친 사태라 아직도 자기 편이 우세하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하는 데다 달려온 기세가 있어 쉽게 말머리를 돌리지 못했다. 장동목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5번째 적도를 베어 떨어뜨린 송견이 다시 산을 올릴 듯이 고함쳤다. 빨리 괴수를 베어 적의 기세를 꺾어놓자는 속셈이었다.
그때 싸우던 적의 기마대 가운데서 한 기마가 송견 쪽으로 내다르며 소리쳤다. 동목룡 그분은 너 같은 애송이와 창칼을 맞댈 분이 아니시다. 이 철극이나 받아보아라. 지난번 싸움에서 광군에 빼앗아 입은 듯 제법 점포까지 걸치고 양갈래 난 철극을 내뻗어오는 기계가 잠옷 날카로웠다. 그러나 송견은 코웃음과 함께 호랑이같이 미끈한 허리를 틀어 철극을 피하더니 왼손으로 그자의 허리춤을 낚아채 땅바닥에 팽개쳤다. 당시 송견은 회계 요적 허창을 치기 위해 의군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군을 떠돌던 한당이 그의 막하를 찾아든 것이었다. 글은 별로 배우지 못했지만 말타기와 활쏘기에는 능하고 완력도 남다른 데다 큰 칼을 잘 써서 금세 용사들 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다가 나이가 비슷한데도 상아를 흐트리는 법이 없고 명을 받으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니 자연 송견의 아낌을 받아 그 뒤 5년째나 송견의 좌우에서 손발이 되어 일했다. 허창이 죽은 뒤에도 송견의 주위에 남은 용사들 가운데서 향관조차 사양하고 순수하게 송견의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대단찮은 향직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송견만을 위해 일하는 쪽이 더 보람있게 여겨진 탓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한번 의탁해 볼 만하다. 그것이 송견을 볼 때마다 느끼는 한당의 기분이었다. 한당, 이제 말에 올라 병졸들을 정돈하라. 갑자기 송견이 그렇게 소리치며 자신도 훌쩍 말등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한당이 뭐라고 전할 필요도 없이 어지럽게 흩어져 쉬고 있던 병졸들이 제각기 병장기를 꼬나 쥐고 대오를 갖추기 시작했다. 썩을 대로 썩고 무기력할 대로 무기력한 광군으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민첩한 대응이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의 차림도 겉으로는 허름한 베옷이었지만 안으로는 대개 갑옷을 받쳐 입은 채였고 무기도 질질 끌고 다니거나 팽개쳐 두었을 때는 허술해 보였지만 힘있게 잡고 선 걸 보니 각기 특색 있는 매서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맞은편 골짜기 쪽에는 별달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왼편 칡덩굴 우거진 비탈도 오른편의 굽은 골짜기도 여전히 무거운 살기만 감돌 뿐 조금 전과 마찬가지였다. 주공, 무슨 일이십니까? 한당이 의아로운 듯 물었다. 그러자 송견은 말없이 손을 들어 맞은편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반길도 안 되는 떡갈나무 등걸로 덮여 있어 많은 군사를 숨기기에는 알맞지 않은 곳이었다. 그 바람에 소홀히 보아 넘겼던 것인데 송견의 손가락질하는 걸 보니 확실히 이상했다. 그러나 정확히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몰라 살피고 있는데 송견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저 떡갈숲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적은 아마도 세갈래 방향에서 일시에 쳐내려오거나 우리를 좀 더 깊이 유인해 애워쌀 계책인 것 같다. 장동목이라는 자, 오랫동안 농림에서 지낸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과연 주공의 계책에 말려들지 걱정입니다. 만약 며칠 전 크게 광군을 물리친 적이 없었다면 그 자는 결코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들은 아직 큰 승리에 취해 있다. 이만큼이나 자중한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송견은 그렇게 말하고는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만하면 태수님께 할 말은 있다. 도적대는 우리가 무서워서 깊이 숨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알겠느냐? 온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목소리였다. 군사들도 정말로 싸움 한번 않고 돌아가는 것이 기쁜 것처럼 일제히 함성을 치며 기뻐했다. 거기에 맞추어 송견은 한 번 더 도적들을 격동했다. 장동목과 그의 처녀 졸개들은 우리 100여 명 의군이 두려워 다람쥐처럼 바위 틈에 숨어버렸다고 하자. 태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리실 것이다.